지난주에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감기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C 이거 사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세미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와 같은 그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시고 2시간에 걸쳐서 처음 1시간 성경 속 수명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 수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연구하게 된 이황재 교수님의 그 비타민 C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듯이 이 스프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우리 이황재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바이타민 C in Human Health and Disease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스프링거는 뭐 공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여기에 비타민 C로는 인간의 그 건강과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 비타민 C 하나로 이렇게 책을 쓴 건 아마 사상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씨가 깨알 같아요. 이거를 한 200페이지 많은 자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그냥 감사한 거는 이 과학책이에요. 앞에 가서 보면 이제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과학자로서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책에다가 이런 거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이황재 교수님이 용감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타민 C 우리 감기 박사로 알려주신 우리 이황재 교수님 모시고 이게 세미나 하게 된 거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첫 번째 시간 성경 속의 수명 이야기 해주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비타민 C 저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랑 오늘 또다시 제가 존경하는 정 목사님 계신 사랑 침례교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타민 C가 왜 생명의 파수꾼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견의 역사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SNS 찾아보시면은 발견의 역사는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죽기 때문에 발견된 비타민은 유일하게 비타민 C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비타민 C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원래 비타민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자꾸 비타민 C 그러니까 그냥 쓰게 놔둔 겁니다. 제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바꾼 걸 아시죠? VITAMINE였는데 이자를 뺐습니다. 단어에서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비타민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VITAMINE까지 있었어요. 190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비타민 C니 이런 게 전혀 비타민의 정의에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비타민으로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했는데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서 이러지 말고 그냥 놔두자. 대신 단어를 VITAMIN으로 바꾸자 해서 여러분들 이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 B는 죽기 때문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이라는 병은 걸리지만 죽는 사람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 C는요 정말 얼마나 역사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중세는 바다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제1,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들 병사들이 특히 2차 세계대전인가 1차든가 아무튼
소련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괴혈병으로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1940년대 그때 무슨 우리가 뭐 캔이 이런 거 가지고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을 했겠어요. 그냥 싱싱한 과일 겨울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그 해보면 죽은 사람의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의 많은 죽은 경우가 괴혈병으로 죽은 걸 우리가 모르고 넘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한 비타민의 부족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실제 거의 다른 비타민들은 죽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비타민 C만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뭐 한 말씀 보면은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나요? 여러분들 물론 앞뒤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소명을 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좀 강의의 질을 높여서 비타민C는 사실 뭐 많은 특히 전문가들 뭐 비타민C 뭐 모를 게 뭐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선 이것부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비타민C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창조의 죄 6일에 지은 동물들 다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충분한 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영장류만 비타민C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드신 밥이 원료예요. 밥, 밀가루, 고구마, 감자 거기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된 포도당인데 간에 저장된 그 포도당을 꺼내서 간에서 몇 단계를 변화시키면 최종적으로 비타민C 즉 아스코르빅 애시드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아스코르빅 애시드하고 그래서 포도당이 화학적으로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좀 약간 변경시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포도당이 디글루코닉 애시드가 됐다가 L-귤로닉 애시드로 아이소타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L-귤로노 감마 락톤이 돼서 이 L-글루노 빨간색으로 된 L-글루노 감마 락톤이 최종적으로 산화가 돼야만 L-아스코르빅 애시드라는 비타민C가 되는 건데 그 L-글루노 감마 락톤 옥시데이즈 즉 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영장류에서만. 물론 영장류가 아닌 포유류 중에서는 여러분들 기니픽이라고 하는 쥐가 있어요. 기니픽이라는 굉장히 큰 저 돼지처럼 생겨가지고 기니픽이라는 그런 쥐가 있는데 그 쥐도 못 만듭니다. 그 쥐도 똑같은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못 만드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죄 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체중 1kg당 적게는 70mg에서 많게는 250mg을 만들고 있다고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체중을 한번 곱해보세요. 여기다가 체중 1kg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체중 1kg이 만드는 양을 보다도 적은 양을 적정량이라고 그동안 지켜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체중이 70kg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에 환산하면요 거의 한 4,900에서 한 17,500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제가 하나님이 창조의 6일에 지은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 6일에 지은 마지막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60ml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60에서 90ml. 60에서 90ml예요. 지금 뭐 계속 조금씩 올리는 추세지만 비타민C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들 모든 비타민은 적정량을 철저하게 지키게끔 지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나라가. 근데 비타민C는 이거 정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 내지 90mg이 적정량이라고 그러고 100g을 주사를 하는 거를 허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미국에서 2017년 굉장히 캔서 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127g까지 주사를 해서 여러분 127g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27,000mg이에요. 127,000mg. 몇 배예요? 60ml에 도대체.
아니 60에서 90ml로 정해놓고 100g을 주사하는 걸 허용하면 어떡합니까? 허용하면 안 되죠. 너무 웃기는 이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얘기가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제가 주장하는 하루에 최소한도 6,000ml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래의 모습을 환원하는. 우리는 지금 돌연변이가 돼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때 만들 때, 즉 아까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과연 얼마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또 다른 피조물을 보고 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5천에서 17,000 그 사이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한 6,000ml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C가 좋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비타민C가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그분하고 대화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무식한 문제니까 그냥 그러면 되는데, 항상 쟁점이 뭐냐면 적정량이에요.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가 항상 쟁점이에요. 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먹게 한다라는 게, 나도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따라서 드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거 거의 지금 30년 돼 가는데 맨 처음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집에 와 있지만, 여기 와 있지만 첼로를 전공한 저희 와이프도 저를 무시했어요. 정말 대서울의대 나온 이 교수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정말 그 환란을 내가 그냥 밀고 나가서 지금 사실 그 책을 써서 정말 엄청난 그 영예까지 얻는 이런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늘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적정량의 근거는 여러분들 하루에 60 내지 100mg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보다 뭐 조금 더,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뭐 조금 최근에 이제 뭐 올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데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자세히 얘기를, 뭐 시간이 참 촉박하니까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 제임스 린드가 그 영국 해군 군의관인데, 이분이 남아공까지의 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사들이 죽는 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요. 근데 이 폭풍우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잠시 이제 북반구 쪽 와서 배가 잠시 멈춰 있을 때, 그때 마침 오렌지 등을 파는 상선이 옆에 있었고, 영국 병사들은 벌써 괴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느니 좀 저 과일이라 사 먹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렌지를 사 먹였더니 2, 3일 만에 애들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린드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이면 이게 사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실험을 계획한 거예요. 이미 그 오렌지를 잔뜩 가지고 나가서 괴혈병에 걸린 애들을 이미 걸리잖아요. 중간쯤 되면은 걸린 애들을 한 열댓 명을 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비타민 C, 그러니까 오렌지가 들어간 그러니까 똑같은 식사에다가 오렌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가지고 줘봤더니 오렌지를 준 그룹만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1753년에 그 리포트를 여러분들, 제임스 린드가 1949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1749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1753년에 그 영국 정부에다가 그걸 제출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얘기해도 정부가 안 듣는데 그 허접한 군의관이 한 걸 영국 정부가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어디다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임스 린드와 함께 항해를 하는 배에서는 죽는 자가 안 나오더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죽기 싫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잖아요. 그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뭐 입에서 입으로 얼마나 퍼졌겠어요. 이게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802년에 영국 정부에서 그거를 포착을 한 거예요. 야, 그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제임스 린드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렌지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802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법제화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탐험을 나가든 전쟁을 나가든 점령지를 가든 고기를 잡으러 가든 2주 이상 배후에 있어야 될 때는 사람 수에 따라서 레몬이나 오렌지를 실는 거를 강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차분화된 법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출항 허가 조건 속에 오렌지나 레몬을 선적을 했는가를 보는 그런 규정이 있을 1802년에 여러분 영국이 그때 세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이 정하면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국제해운법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 제임스 린드가 사용한 양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있냐면요. 한 30ml쯤 들어있어요. 레몬에는 한 60ml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개를 먹으면 한 60에서 90ml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적정량에 대한 논의를 과학자들이 할 때 그거를 그 리포트 Treatise on Scurvy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제목이 Treatise, 그러니까 스커비 치료라는 그런 그 논문을 보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100mg 이하면 충분하겠구나 하고 그걸 줬더니 효능이 있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량을 잘 때는 반드시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그 물질이 나오면 이거 이상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약이나 무슨 타이레놀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소변을 나올 정도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양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렌지 하나라고 레몬 하나를 먹였더니 소변에 받아보니까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여러분 1912년인가에 그렇게 정한 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 정말 엄청난 이론을 제안하고 했는데도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도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자예요. 여러분 미국 의사협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자식이 말이야, 네가 화학자가 무슨 어디 그런 걸 주장을 해 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한 거죠. 정말 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헌상에는 많은 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60 내지 100mg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보면 참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적정량의 근거가 그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견의 근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죠. 발견의 역사. 여기 이제 1802년에 레몬이나 오렌지를 선적하는 거를 법제화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의 역사는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는데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 영어로 된 책에 그걸 썼습니다만은 최초로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의 의미를 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배설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힌트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쥐를 가지고 주로 사실 제가 비타민C를 못 만들게끔 사람하고 그 똑같은 해당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킨 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왜냐하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쥐를 가지고 하는데 그 쥐에 제가 이제 하면서 쥐의 오줌을 좀 한번 받아봐라. 정상 쥐에. 그래서 오줌을 우연히 제가 받아가지고 오줌 속에 있는, 저는 이제 저희 실험실은 비타민C 재는 건 우리나라 최고로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실험실 연구원에게 이제 이거 해라 그러면 금방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 속에 비타민C가 얼마 있는지 금방 잽니다. 깜짝 놀랐어요. 쥐의 오줌 속에 비타민C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이상해. 여러분, 그럼 쥐가 고장이 난 거죠. 쥐가 이 콩팥이 망가진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 쥐의 혈중 농도에 한 3배 내지 5배 정도의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쥐도 좀 한번, 다른 쥐 다 그런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그 동물실에 가가지고 돼지도 있고 좀 큰 개도 있고 그래서 그놈들의 소의 오줌 이런 걸 여러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 오줌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제 오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나오고 있고 소, 개 다 오줌이 꽤 많은 양 오줌에 비타민C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온 동물들이 몸에서 필요해서 스스로 만들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물질을 우주으로 내보내는 일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는데 혈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먹은 거예요. 먹은 것조차 오줌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콩팥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절대 안 나와요. 밖에서 내가 필요해서 섭취한 것조차 오줌으로 안 나오는데 생명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지가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상인 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 걸 찾아야죠. 그걸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비타민C가 콩팥에 걸러져서 나가는 과정 중에 비타민C를 다시 잡아들이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무슨 소리냐면 비타민C가 오줌으로 나가되 어느 정도 이상 나가면 다시 내 몸으로 잡아들여라 하는 조절장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조절장치가 있다는 거는 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배설이 아닌 거예요. 배설은 여러분들 조절장치를 두질 않아요. 배설이면요. 특히 비타민C라는 게 여러분들 콩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물질인데 그거를 나가는 거를 어느 이상 100까지라고 해놓고 110이 나가면 10을 다시 잡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100만 나가게 하더라 이거. 여러분 이거는 100이 나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나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콩팥에 이 비타민C 수용체 SVCT2 것이 발현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게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짧게 제가 말씀드려요. 바로 제가 비타민C 처음 얘기하면서 활성산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활성산소라는 거는 만들어지면 혈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는 거예요. 온몸이 서서히 늙음이라는 과정이 노화 프로세스의 주범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 속에 다니면 반드시 소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소변에 제가 재보니까 소변 속에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활성산소가 콩팥을 타고 넘어와서 오줌에 섞여서 방광에 고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광이라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7, 8시간 동안 오줌을 모아두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활성산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활성산소가 방광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 방광의 공격에 속수무 책인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막아요, 그걸? 혈중이면 비타민C 먹으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C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소변 속에 비타민C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사로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어. 소변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이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그거는 소변에다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섞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방광의 오줌 속에 같이 가서 그 오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네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아라. 여러분들 그 근거는요 아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방광 건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40대까지는 소변을 밤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면서부터 밤에 소변 때문에 깹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한 20, 30%, 70대가 되면 거의 한 50%, 80대가 되면 100%가 몇 번을 깨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깨서 오줌을 1리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0cc 보고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방광이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광이 여러분 손상이 되면은요, 그 소변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은 점막 밑에 있어요. 점막 속에. 점막이 상처가 나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직접 닿으면요, 소변이 십시만 있어서 막 오줌 마려도 미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소변은 방광이 스트레치가 될 때 점막 밑에 있는 그놈이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이 여기서 오줌이 차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난 것만큼 스트레치가 많이 된 거를 느껴서 하는 건데 이 직접 닿으면 더 확실하게 느끼죠. 감각신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건 과학 얘기는 아니에요. 저 하나만의 얘기니까 저는 제가 65세, 만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다가 깨질 않습니다. 오줌 마려워서. 깨는 거는 정말 방광이 터질 것 같을 때만 깹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집사람이 있지만 저는 자다가 절대 소변 175에서 깨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34년을 비타민C로 방광을 보호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더 증명을 해야 되겠.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변으로 나가는 거를 적정량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 동물들이 만드는 양이 최소 5,000에서 18,000쯤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타민C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비타민C는 소변으로 나가는 게 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획해 놓으신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C는요, 지금 그런 핵심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말고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아무리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비타민C가 코팩터, 조효소로 작용해가지고 콜라겐이라는 걸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 L-카르니틴이라는 것이 이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가 없으면 L-카르니틴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비타민C를 드시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수님, 저는요. 완전히 안개가 걷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삶이 좋은 걸 몰랐다. 비타민C 먹고 나서 피곤함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L-카르니틴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비타민C를 먹으면요. 그냥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물론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도 피곤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L-카르니틴에 문제가 있는 분은 더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여러분 이런 걸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부신이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뇌하고 부신이 여러분 혈중 농도에 무려 200배가 존재를 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면 많은 과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자기가 평생을 과학을 했는데 혈중 농도에 200배 되는 정도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200배 존재해요. 혈중 농도의 200배. 부신과 뇌 속에 비타민C가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는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저는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은 분이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이 잘 죽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C가 죽으면 이제 괴혈병인데 괴혈병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제가 밝혀낸 게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그래서 그 책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이론을 제가 디벨롭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따가 그 논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괴혈병으로 죽는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아마 제가 죽은 다음에 노벨상 받을 것 같아요. 원래 죽은 다음에 노벨상 안 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노벨상 안 줍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스트레스 호르몬 만드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사실은 남여성 생식기관에서 만들지만 갱년기가 지난 분들은 어디서 만드냐면 부신에서 만들어요. 여성은 난소에서 만들다가 폐경을 하면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남성은 고환에서 물론 계속 만들지만 부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신에 여러분들 이 비타민C가 많은 거예요. 이 역시 남여성 호르몬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코팩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 많은 남자분들이 정력 얘기하는데 비타민C랑 맘먹고 정력 얘기하는 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정력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남녀성 호르몬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비타민C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강화 작용.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을 해서 혈압 강화하는 작용이 비타민C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 중에 하나인 그곳에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논문이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비타민C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의 Treatment of Hypertension with Vitamin C예요. 제목이요. 근데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 실험이 바로 아주 가장 이상적인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짜 약을 쓰고 그다음에 랜도마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짜 약과 진짜 약을 누가 먹는지 모르는 양맹법을 더블 블라인디드, 그러니까 랜도마이즈드, 그 다음에 플라세보 컨트롤드 더블 블라인디드 테스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레곤 대학하고 보스턴 의과대학 두 팀이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비타민C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치료될 수 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당부드리는데 비타민C를 고혈압 치료제라고 드시지 마십시오. 부수적인 효과예요. 여러분들 고혈압은 고혈압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꼭 가세요. 비타민C를 드시면요 양을 줄여도 돼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비타민C 먹고 고혈압 약을 끊었다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 관련된 엔도셀룰라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라는 그 효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분은 심지어는 비타민C만 먹어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 란셋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비타민C를 고혈압 치료제라고 본격적인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는 넌센스예요. 여러분들 고혈압 약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 치료하시면서 비타민 드시라는 얘기를 제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 저는 생체 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논문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비타민C가 부족한 생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가 부족한 쥐는 우울합니다.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정상쥐는 이러고 항상 뭐 이렇게 찾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쥐를 그냥 30마리씩 양쪽에 놓고 이렇게 키워보면요. 그리고 깨끗한 물하고 완전히 멸균된 물과 멸균된 사료를 딱, 그것도 공기까지 완벽하게, 멸균된, 여러분들 알죠? 요즘 동물들 다 그렇게 키우는 거 얼마나 호강한지 몰라요. 사람들보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 쥐 키우는데 정말 막 1억씩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1년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딱 한 5주쯤 지나면요. 정상쥐는 멀쩡한데 비타민C가 부족하게끔 유전자 조작된 이 오른쪽에 있는 쥐들은요. 서서히 죽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쥐하고 똑같은 운명이세요. 지금부터 가셔가지고 모든 음식을 그냥 완벽하게 멸균, 즉 찌개를 만들어서 드시면요. 오렌지도 절대 후식을 그냥 드시면 안 돼. 찌개를 만들어 드시면 여러분들 이 쥐처럼 한 2-3달 뒤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십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좋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똑같아요. 제가 이 동물, 사람도 이거 똑같은 운명이구나. 사람도 이렇게 완벽하게 멸균이 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멸균이 되면 비타민C를 못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상쥐는 그 사료 속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 탄수화물을 가지고 비타민C를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 사람처럼 유전자 조작한 쥐는 못 만드니까 죽는 거예요. 한 5주만 되면 다 죽어요. 5주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실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비타민C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지금 비타민C 연구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유튜브에서 비타민C 뭘 먹으면 좋으냐 막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공허하더라고요. 조금
저 그분들 진짜 그냥 책 몇 줄 읽고 의사의 상식 가지고 막 설명들 하시는데, 조금 좀 평생 이것만 한 사람으로서 조금 좀 너무 설명이, 한 부분만 설명하고 다 설명을 못 하는데, 뭐 막 몇십만 뷰 막 그렇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은 뭐 비타민C가 종양 치료하는 건 인정도 잘 안 하더라고요, 막. 논문을 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이젠 종양치료제 중에 확실하게 한 부분을 차지한 건 이젠 더 이상 그걸 부정하면 그분은 무식한 의사예요. 진짜로요. 공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사실 비타민C가 암 효과,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데 이 의료계에서 사실 인정을 사실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래서 비타민C 전공하니까 이제 쭉 보니까, 이제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C를 쳤다고 다 암이 낫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된 게 있는 거면 어떤 경우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이유를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유방암 환자가 아니라 유방암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 20개 정도의 세포주를 가지고 비타민C 쳐보니까 잘 죽는 놈이 있고 안 죽는 놈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뭐가 있구나.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찾아낸 거예요. SVCT2라는 물질이 있는 암세포는 잘 죽고, 그게 비타민C 수용체예요. 그 비타민C 수용체를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암은 비타민C 치료에 잘 죽고, 그게 없는 쥐는 안 죽어요.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없는 놈에게 그걸 넣어주고 있는 놈에게 그걸 빼지요? 그럼 반대 결과가 나와요. 안 죽던 놈이 잘 죽고 죽던 놈이 잘 안 죽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게 확실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온코진이라는, 여러분들 네이처에서 만드는 가장 좋은 캔서 잡지입니다. 온코진이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제가 이 결과를 실어서,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유방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실험을 통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재작년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지,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캔서 셀이라고 하는 그 임팩트 팩터가 38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잡지예요. 그 잡지에 이 교모세포종하고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15명은 그냥 기존의 치료만 하고, 여기는 기존의 치료에다가 비타민C를 아까 말씀드린 130g까지 정맥 주사하는 치료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논문을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긴 다 죽었는데 여기는 아직 실험이 끝난 시점까지도 살아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했을 정도로 생존율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비타민C는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암 치료에 활용을 해야 되는 물질이에요. 저는 여러분 수십 편을 냈어요, 논문을요. 여기 지금 다 보여드리지만 하나만 지금 수십 편을 냈어요, 제가요. 암에 대한. 제가 특히 암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밝힌 메커니즘을 그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 캔서 셀에 나온 분들이, 내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는데 2000년 초에 제가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두 분들이 그 두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세포가 죽는다라는 걸 딱 해서 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사이언스에 제가 낸 건 아니고, 여기 마침 한국인 과학자가 퍼스트 오서로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C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종양이 지금 사실은 표적치료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는데, 표적치료제도 1년만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요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제는 항암치료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내성을 생기지 않게 하는 쪽에 훨씬 적은 돈을 넣어서 효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두 번째 비타민C 종양 이 논문이 뭐냐면요, 표적치료제를 이 대장암 환자에게 쳤더니 1년쯤 지나니까 돌연변이가 오면서 그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비타민C 대량요법을 했더니 그런 환자들이 치료가 되더라. 여기서 기가 막힌 거죠. 다국적 회사들이 찾고 있는 그런 류의 바로 연구 결과인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언스는 최고의 잡지입니다. 더 이상 좋은 잡지가 없는 그런 잡지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과학자 윤지혜라는
제가 뉴욕 가가지고 만났어요, 이 친구를요. 직접 만나서 같이 저녁도 먹고 했는데, 아무튼 윤지혜라는 친구가 퍼스트 오스터를 해가지고 이런 논문이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다음에는 캔서 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미국에서 직접 정맥 주사를 해가지고 임상실험을 한 이게 끝이에요. 임상실험에서 그런 게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건 임상실험은 아니거든요. 임상실험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그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비타민C가 무슨 항암제 이러면 그분은요, 공부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논문, 그렇게 유명한 논문도 안 읽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비타민C가 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임상 선생님들이 간 환자가, 선생님, 제가 이황재 교수 말 듣고 비타민C 6,000ml를 좀 먹으려고 해. 당신 돌았어?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병원에 간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서 무려 논문 3편을 냈어요. 안티옥시단트 앤 리덕스 시그널링이라는 잡지는 이 분야의 최고의 잡지예요. 여기에 간이 망가진 분들에게 비타민C를 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비타민C가 물론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죠. 생체 실험이에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들은요, 간이 나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한 쥐들은 간 손상이 회복되면서 간 경변도 오지 않고 하는 그런 3편의 논문을 통해서 간 경변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비타민C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정도까지의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간이 나쁜 분이 비타민C 많이 먹고 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전 실제 개인적으로도 제 주위에 간 나쁜 분들 비타민C 먹고 그냥 엄청나게 간 기능이 정상이 됐다고, 심지어는 저희 장인어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사실은 1988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 간 경변의 말기 증상이 뭐냐면, 이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피출혈을 하면서 죽는 거거든요. 정말 처참합니다. 제 장인어른이 거기까지 가셨어요. 피를 토하시는 정도까지. 1988년에. 그래서 제가 그때 86년부터 제가 비타민C를 먹었거든요. 장인에게 비타민C 권해드리고, 기적처럼 피를 토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이 퇴원을 하게 되고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들 6개월도 못 사신다는 분이 무려 2009년까지 사셨어요. 21년을 더 사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간 치료는 간 때문에 병원에 2000년 초에부터는 간 때문에 병원도 안 가지. 우리 병원에서 간 때문에 이제 안 오셔도 된다라는 선언까지 받을 정도. 여러분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신 거는 비타민C 6,000ml 드시는 거였거든요. 끝까지 드셨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이 돼서 여러분 제가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거꾸로. 보통은 동물 실험을 해서 사람이 적용을 하는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의 그걸 보고 거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 지식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로피언 저널 오브 파마콜로지에 폐색성 간 손상을 비타민C가 막아준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세계 최고의 권위주의에다가 뭘 냈냐면, 이건 임신부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비타민C가 동물 실험을 물론 한 거예요. 동물을 임신을 시킨 다음에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 비타민C 충분히 준 상태, 중간 상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뇌를 본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뇌 발육이 잘 안 돼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는요. 그런데 특별히 발육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뇌 발육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소뇌 발달에 아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거의 이 안티옥시단트 리덕스 시그널링이라는 잡지가 항산화제 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지예요. 거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임산부들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임신하면 더 열심히 드셔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관심 많잖아요. 똑똑하네.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드시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뇌에 대한 거는 그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저는 제가 이제 그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뇌의 특성과 비타민 C의 특성을 생각할 때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거와 비타민 C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뇌 전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뇌에 대한 비타민 C 때문에 뇌 실험도 했지만 제가 한 7, 8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비타민 C 심포지움을 대한민국에서 국제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한 건데 여러분들 이 뇌의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거의 확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이 치매를 막는 데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뇌는요 무게로 보면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산소 소모는 여러분들이 코로 받아들인 산소의 20%를 뇌가 씁니다. 그러니까 체중비로 보면 10배를 쓴다는 얘기예요. 산소를 집중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네, 10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신 밥, 탄수화물은 4분의 1을 뇌가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집중해서 막 공부만 해도 한 4-5시간 지나면 배가 고픈 이유가 뇌가 여러분들의 그 포도당을 다 당뇨병 환자들 열심히 공부하면 뇌가 그 포도당을 열심히 씁니다. 예? 운동하는 거 이상으로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뇌는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는 장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면 뭐가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 장기가 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장기별 비타민 C의 농도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브레인은 2에서 10밀리몰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2라는 거는 사실은 뇌세포가 아니고 뇌세포를 돕는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뇌세포는 10밀리몰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숫자를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 10밀리몰인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보면 플라즈마라는 게 있는데 그게 피 속이에요. 피 속에 얼마가 있냐면 40 내지 60. 그러니까 50 마이크로몰. 그러니까 50 단위가 다르죠. 밀리몰은 마이크로몰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10밀리몰은 10,000 마이크로몰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혈중에 50이 있는데 뇌 속에는 10,000이 있단 말이에요. 10,000. 여러분 비타민 C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활성산소 막는 거란 말이에요. 왜 뇌 속에 뇌세포 속에 이게 지금 10밀리몰이라는 게 뇌세포 속의 비타민 C 농도예요. 여러분 옆에 그 왼쪽에 보면 아드레날, 부신의 4 내지 10 역시 마치 부신의 그 호르몬 만드는 세포 속에 10밀리몰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 두 군데가 비타민 C 농도가 제일 높은 곳인데 혈중 농도의 200배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그 각종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에 코팩터이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뇌세포 속에 우선 10밀리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C가 확실하게 뇌를 보호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미국에서 온 신경과학자가 그분들이 이걸 발표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자료를 그분들이 쓴 논문에서 받아온 건데, 그분들이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파킨슨 환자나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우선 혈중 비타민C 농도도 30 이하로 떨어져 있고, 50 정도가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0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조직 검사를 해서 비타민C 농도를 재보면 10분의 1 그 이하로 대개가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그거 이상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사람을 치매를 걸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실 우리 어머니가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모세처럼 돌아가셨어요. 정말 평생 일을 하셔서 몸이 불편을 하셨지만 지병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지병이 하나도 없이 얘들아 나 잔다 그러고 아침에 형수가 돌아가신 걸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우리 어머니가 95세까지 사셨는데 정말 정신이 말짱하셨어요.
성경을 살살살살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 대개 80대 말 90대까지 산 친구들 부모들이 많으신 거의 100% 치매가 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치매, 우리 어머니 치매인데 너희 병원에 좀 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전화를 많이 제가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95세, 저희 장모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장모님 사실은 불행하게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50대 중반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80대 중반인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왼쪽을 못 쓰시는 정도까지 갔으셨던 분인데 좌우까지 정말 똑같이 쓰실 정도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모님이 예쁘게 또 늙으셨고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혼자 사세요. 혼자.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자고 그래도 절대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사냐. 아니, 안 사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혼자 살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80대 중반 노인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한쪽을 잘 못 쓰시던 분이. 여러분들 사실 그것도 저는 여러분들 비타민C 혈관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장모님의 어머니, 우리 처의 외할머니가 사실은요 70대 초반에 치매로 돌아가시는 걸 제가 결혼 초에 봤어요. 73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치매를 막 한 2, 3년 앓으시다가 정말 곱게 저기 하신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치매로, 그 큰딸이에요, 우리 장모가요. 여러분들 치매는 유전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비타민C B자도 모르시던 분이시고, 우리 장모는 30년 이상을 비타민C를 정말 많이 드세요. 지금 9,000ml를 드시고 계세요. 한 끼도, 우리 이 처가의 특징은 한 끼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진짜예요. 한 끼도 안 빼먹고 드세요, 정말.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제가 놀랄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타민C를 부실하게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고. 제대로 여러분의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잘 드시도 않는 분들이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곡되는 거죠. 제가 자꾸 우리 처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성실하게 드시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비타민C를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큼 드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치매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비타민C와 스트레스, 시간이 많이 갔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들 그 쥐를 가지고,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하고 정상쥐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쥐에게 두 가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한 2주, 3주를 지켜본 거예요.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은 쥐가 비타민C가 없는 쥐만 죽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비타민C가 있는 정상쥐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하지만 비타민C를 다 먹인 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괴혈병으로 죽는 거라는 그 기전까지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네이처에 보냈더니 네이처에서 그냥 리젝트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거 네이처에서 정말 이 중요성으로 봐서 네이처에서 충분히 받아야 될 그런 적인데도 불구하고 네이처에서 해서 결국은 프리 라디컬 바이오로젠 메디신이라는 그래도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잡지에다 내고 말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이 비타민C를 꼭 드셔야 되는 이유, 여러분 비타민C를 따로 드시는 분은 절대 돌연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혈관이 망가져서 갑자기 죽는 거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유가 없이 죽는 분들 갑자기, 그건 돌연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돌연사는 최소한 비타민C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와 독감은 제가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H3N2 홍콩 독감 가지고 했는데 비타민C 없는 쥐만 죽고, 그 다음에 죽는 이유가 폐렴으로 죽는 거고, 그 폐렴, 즉 상기도에 있는 그 독감 바이러스가 하기도로 내려가는 이유는 비타민C가 부족한 쥐의 경우 면역 물질을 만들지 못해서 그 기관지 폐포액에 있는 점액 속에 TNF-알파나 인터루킨 1 같은 그런 것이 없어서 하기도로 내려가서 죽는 거라는 걸 발표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요. 이게 역시 XCI 국제적인 논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비타민C, 여러분들 괴혈병이 뭐예요? 혈관이 망가지는, 파괴되는 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혈관이 출혈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죽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비타민C를 충분히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출혈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혈이 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이 필요 없어요. 실험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 빨간색 종이 보여요. 혈관, 동맥의 내피가 손상이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야만 동맥경화 오는 거예요. 멀쩡한 콜레스테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게끔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밖에서 먹은 물질이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전혀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먹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필요한 대로 만드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선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HDL은 좋은 이런 별명을 듣게 됐을까?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지키느냐? 산화로부터.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야만 동맥경화가 오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안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뭐냐면 불란서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높은데 동맥경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와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그걸 보호해서 산화되지 않게 보호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동맥경화가 안 오더라. 그러니까 패러독스인 거예요. 역설적인 현상인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 와인 때문에 온 거라는 사실,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고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되면 그냥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나이가 젊어지고, 여러분 사실은 고혈압하고 그동안 임상의사 선생님들이 동맥경화에 대한 얘기는 고혈압과 당뇨만 얘기를 했어요. 왜? 실제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 분은 영락없이 돌아가시는 게 똑같아요.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세요. 뇌졸중,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거나 또는 망막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실명을 하거나, 이런 말초혈관이 다 신경이 망가져서 말초 신경염이 생기거나 이런 똑같아요. 여러분들 혈관 질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상 선생님들은 고혈압하고 당뇨는 만성 질환이에요.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걸 방치하거나 혈당이 높은 걸 방치하면 수십 년 뒤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혈당 조절하는 거고 무조건 혈압 정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도 고혈당도 없는데 동맥경화로 쓰러져 죽거나 스텐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여러분들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원래 5%만 생겨야 돼요.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은 과식하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고기 먹으면서 영양은 개선됐지만 결국은 과식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극단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면역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쁘고. 여러분 현대인은 그래서 이 동맥경화가 빨리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튼 암 아니면 동맥경화성 질환이에요. 죽는 이유가. 그게 제일 많아요. 거의 60-70%예요, 그게요. 암 아니면 동맥경화.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타민C 드시면 여러분 혈압도 좀 낮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혈당이 좀 조절이 안 되더라도, 물론 혈당 조절해야 돼요. 근데 혈당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을 비타민C가 완화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여러분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 손상의 주범이에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30몇 년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혈관을 직접 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심장 혈관을 본 건데요. 심장 혈관에 얼마나 상처가 있는가를 거기에 칼슘이 침착되는 걸 가지고 CT를 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빵점에서 1000점까지 재는 건데 여러분들 1000점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보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이게 지금 빵점에서 1000점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40대에서 70대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막 1000점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40대는 나이가 이거 보세요. 100점도 안 나와요. 40대는 100점도 안 나와요. 빵점이 많고 40대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검사를 제가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빵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물론 5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 60대 때 한 건데 이게 6개 혈관 전체가 빵점이 나왔다는 거는 완벽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정말로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든지요. 정말 여러분들 빵점이 나오는 거 20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0대인 내가 정말 제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 검사를 판독을 하고 나서요. 빵점이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혈관을 직접 이거 사실은 논리로 풀다라는 이영돈 PD가 한 거에 나온 건데 여러분 혈관을 직접 봤는데 진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고혈압 집안이라 고혈압약을 지금 오랫동안 먹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나빠요. 대개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저랑 같이 완전 정상범위에 상처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담배 피는 저보다도 10몇 년 어린 그 A채널의 젊은 PD는 벌써 1.6mm 이 동맥경화반이 이미 생겨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지금 벌써 굉장히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69년생인데 저보다 14년이나 어린데 그 친구가 제 나이가 되면 저게 반 이상 막히고 작은 혈관은 꽉 막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비타민C가 이미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요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세계 최고의 정말 의학 잡지 중에서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니까 아까 임팩트 팩터가 38 이건 임팩트 팩터가 58이에요. 여러분들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여기에 2009년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를 계속 드시면 동맥경화가 온 사람들도 다시 혈관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진이요. 여러분들 그 거꾸로 생기는 과정이 거꾸로 되면서 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 있다. 저는 우리 장모를 보면서 사실 90년대 그걸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2009년에 NEG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제가 주장하던 게 딱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장모 혈관이 컴플리트 옵스트럭션이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풀려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저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 위장에서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비타민C 드시는 방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장에 음식이 한 2시간에서 4시간쯤 머무르는 사이에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 발암 물질이 이런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움직였네.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 여기에 비타민C를 넣어주면 이 발암 물질 생성되는 게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 중간에. 또는 최소한도 식후에 물을 먹을 때는 최소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이건 정말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실험인데,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면 대장균이 바뀝니다. 대장균이 발효균으로 다 바뀝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사람은 발효균이 95% 이상. 사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건데 비타민C를 복용하는 분은 발효균이 95% 이상이 되고 그 병원균은 5% 이하가 되고 비타민C 안 먹는 사람은 발효균은 40% 이하고 병원균 60%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대장암이 생기는 이유가 그 대장에 있는 균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암이 끝에 즉 직장에 제일
대장암의 절반이 직장에 있는 이유가 균하고 관계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 많으면 대장암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를 오랫동안 들은 우리 집사, 우리 장모님 80세에 가서 대장 검사했는데 용종 하나 없다고 우리 제자들이 검사하고 깜짝 놀란 건 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30년 이상을 드셨으니까요, 비타민C를. 안 드신 분들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뭐 용종 하나 없다. 지금까지 계속 뭐 10몇 년 내 직장 검사를 했지만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제가 우리 그 실험실 식구들을 가지고 해보면요, 비타민C 드시고 3시간이 지나면 혈중이 꽉 차고 3시간이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6시간 이내에 다시 드셔야 돼요.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복용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내가 그냥 뭐 대충 식사 때마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식사 때마다 먹으면 발암물질을 막죠. 근데 식사 때마다 먹으면 또 6시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는 6,000ml를 드시는데 2,000씩 3번에 걸쳐서 드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내용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벌써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더 자세한 얘는 제가 이 쓴 책에 정말 자세하게, 어떤 분은 3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저한테 독후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책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사서 자세한 정보를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루에 6,000ml 이상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즉시 3번을 나눠서 6시간 간격으로 드시고요.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스트레스 줄이세요. 그래야 혈관뿐만 아니라 뭐 암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거 제가 오늘 강의를 그건 스트레스와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게 너무나 아쉬워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걸 제가 뭐 1시간 반 이상 할 수 있는 그 강의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신약하고 구약이라는 약도 좀 드시면요, 스트레스 치료제예요. 신약하고 구약이요. 예? 그것도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새벽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걷는 운동은 어느 때나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은 새벽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강의 이후에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비타민C 뭐 합성이냐 뭐 천연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것들 다 미생물을 통한 포도당을 가지고 생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합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를 만드는 나라가 2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기술이 많이 평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비타민C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데, 비타민C를 만드는 게 미생물학적인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만들려면 가격이 무지무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품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 만듭니다. 중국에 수입해 갑니다. 다 거의 90% 이상 중국에 수입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는 영국산을 먹겠다, 나는 중국산을 먹겠다, 뭐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드셔도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는 어린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꼭 식사와 함께 안 먹어도 돼요. 그 달짝지근하게 돼서 양치질만 잘 시키시면 먹는 양은 제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 먹는 양은 여러분들 그 주사를 막 100g까지 주사를 하는데 안전성은 그거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속쓰림의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으면 설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양을 설사 안 나는 양으로 자기가 조절하라는 거예요. 속이 쓰리면 속이 쓰리지 않은 양으로 자기가 조절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3번씩 드시는 원칙은 벗어나면 안 돼요. 3번 식사와 함께 드시는 원칙을 지키되 양을 자기가 조절하면서 서서히 한 달 동안 적은 양을 드세요. 지금까지 안 드신 건데 급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양을 조금 늘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쓱 올리면 2,000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지요. 산이 갑자기 생전 안 먹던 분이 먹었는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내가 여러분들 몸을 다 몰라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여러분들 몸에 비타민C를 드시는 일반적인 원칙을 맞춰서 지혜롭게 잘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일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